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한국인들의 은퇴 평균 연령은 55세입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간된 2023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20세에서 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 35.7%, 경제력이 30.1%였습니다. 또 부부가구보다 1인 가구가 경제력을 더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은퇴 희망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가 평균 55세로 10년 더 빨랐고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가운데 절반 이상 52.5%로 나타났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 연령대가 45세였다고 하는데요. 노후를 내 집에서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간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그 경제에 대한 해안 배워야 산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배워야 산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 내년 초록불일까 빨간불일까? 부동산 시장 올해 주황불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교수님? 최근에 조금 하락했지만 저는 그렇게 주황불은 아니었다. 금년도에 월 초에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기였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규제의 한 80%는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당첨이 되면 계약금만 내 돈으로 20% 준비하면 나머지 80%는 다 대출해주고 있고 또 1년 뒤에는 분양권도 팔 수 있게 정부가 법을 또 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황불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와 아주 직결되어 있고 또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가격들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인데요. 따라서 물가와 금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물가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시비 총재가 인플레이션 싸움 승리 선언이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둔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또 연준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가와 성장을 다 잡는 어떤 골디락스, 연착륙의 움직임들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물가의 현황과 전망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물가가 이번 달에 한 3.7% 나왔고요. 미국도 3.7%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두 나라 다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한국은 3.5%입니다. 우리가 자산과 부동산과 은행의 이자율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0.8의 관계로 아주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담보대출 기준으로 7%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은행 이자가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고 7% 이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아마 미국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2024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2024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만 좀 견디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8월부터 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제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당초에 물가가 9%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 한 3.7%까지 낮아졌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잡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했었고, 그리고 물건을 사려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만 해도 미국의 물가는 9%였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리면서 물가가 드디어 3.7%까지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한 2.5%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의 재산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보통 본인의 자산이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물가가 잡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3.5%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할 거고, 내년에는 이제 내리기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70%가 긍정적이고 3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뭐 역사 이래로 항상 긍정적인 것이 부정을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3.9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까지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 FOMC 의사록에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분기경이면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셨거든요. 그 예상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년 초에 목표로 했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미국 정부가 2%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9%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크게 올리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는 드디어 3.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경기도 생각하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가장 큰 설립의 목적은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거의 3.7% 목표로 하고 있는 시수에 다가왔고, 내년 연말이면 미국과 한국이 다 2%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미국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내년 7월 달까지는 유지하겠지만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신호가 있었고,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물가와 기준금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9%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 자체가 2% 더 높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아주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치로 하고 있던 물가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 8월경에 본인들이 한 0.5%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뭐 경기가 좀 더 침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이 더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금리를 올렸었던 명분인 물가만 잡히면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김대중 교수님도 이러한 후자 쪽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서 이제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미국 쪽에서는 8월경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2분기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주담대가 7% 아래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보셨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맞나요? 예. 어떤 이제 은행의 이자가 7, 8%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자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7에서 8%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담보대출 기준으로 7, 8%를 은행 이자가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게 되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가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이하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의 이자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행 이자와 집값의 상관관계에서는 마이너스 0.8입니다. 반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은행 담보대출 기준으로 7% 이하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고금리가 한 6개월 정도 더 지속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한 2분기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주 크게 좀 상승하게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전부 다 은행 이자와는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행에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80% 수정안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좀 반려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같은 경우는 세금과 또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뭐 금리와 함께 좀 요즘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세금 부분들이 부담이 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이 공시가에 대해서 동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세금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정가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가진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를 부과한다든지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월세입자나 전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됩니다. 이것을 조세의 정가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급업체는 아이스크림의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이스크림 업자에게만 부과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세금에 대한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재건축을 공급을 허락을 하지 않고 공급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100% 정도 올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많은 세금을 올렸는데요. 결론은 이 세금을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입자라든지 전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된다. 이걸 조세의 전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고 또 현실화하고 정부가 계속 그렇게 과거 2020년 이전으로 세금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보유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종부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저는 아주 큰 실패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관련되어 있는 종부세를 좀 인하하고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조세의 정가라든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66%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20%가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에 살고 있고 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짓는데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뭐 밤새 굽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참 너무 웃기는 얘기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맨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5년 정도 걸립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집들을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엄마 아파트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들도 전부 다 건축하는데 10년이 걸릴 겁니다. 새로 입주하는데 이와 같이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게 아파트다. 그래서 결론은 조세라든지 아파트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부동산이 특이한 재화다. 아주 특수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내가 만들겠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특성을 모르고서 부동산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었고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단독 세대주가 3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가 한 반 정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 세대주는 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에서 40%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상은 단독 세대주가 계속 분화하고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앞으로 매년 25만 명 정도 외국인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외국인을 16만 명 정도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한 25만 명까지 우리가 매년 데려와야만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문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측이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부동산은 계속 상승해 왔다. 그래서 요점은 앞으로 10년간은 부동산이 꾸준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라.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80% 풀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정도는 웬만하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보시는 가장 큰 근거는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독세대주 증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단독세대주 30%인데요. 네. 앞으로 40%, 50%까지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 이제 한 85세였는데요. 지금은 9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또 서울에 와 있는 단독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독 세대주가 계속 분화되고 10년 이상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 지난 50년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울의 집값은 50년 기간 동안 평균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부르는데 90% 확률로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나오는 소식을 보면은 12월에 아파트 공급이 올해 최대로 5만 9천여 가구가 분양된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입주를 봤을 때는 그 서울과 인천의 12월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예, 입주하는 거는 또 없고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또 12월에 올해 최대이긴 한데 내년 전반적인 또 부동산 공급 전망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 가능할 텐데 내년 부동산 공급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내년에는 금년에 입주하는 것보다 더 급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10,000가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서울에 한 1,000만 정도가 살고 경기도에 한 1,500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한 2,500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내년에 입주할 가구는 10,000가구도 안 됩니다. 올해도 한 20,000가구가 안 됐는데 금년에 반도 안 되는 것이 내년이다. 제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엄마 아파트,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하고 뭐 조합하고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0년 뒤에나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입주할 물량이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구 세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혼자 90세를 넘어가는 연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 할머니들의 보통 평균령이 88세였는데 지금은 90세를 넘어서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독 세대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청약 통장을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 원베일리라고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32평 아파트가 45억입니다. 분양가는 1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멀게 느끼시는 그렇죠. 금액이실 수도 있습니다. 당첨 지금 강남이나 강남 4구 저는 항상 가급적이면 강북보다 한강 이남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금 이제 당첨만 되면 한 20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에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을 분양을 신청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눈여겨보시라. 그런 쪽이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 한강 이남이라 그러면 뭐 판교, 하남 다 연결 포함이 되어 있고 뭐 5호선 종점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쪽이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강 이남의 분양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세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쪽이 아무래도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그 투자 심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 쪽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빌라를 비선호하셔서 이 빌라 쪽에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수익형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좀 올해 고전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그 격차,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정확히 66%가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30%가 빌라나 일반 주택이나 뭐 이런 오피스텔 이런 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안전하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그 어떤 주거 형태보다도 또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계속 블루칩이라고 부르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량한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반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경매라든지 넘어가게 되면 보통 분양 가격, 감정 가격의 50%에 낙찰이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감정 가격에 가장 적정한 우리가 경매 가격이 한 85%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 90%에 낙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은 전세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내가 이게 경매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감정 가격의 반 가격밖에 안 가는 겁니다. 자산 가치,
땅에 대한 가치라든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빌라나 일반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빌라를 전세 얻는 것보다는 가급적인 월세를 얻는 것이 좀 안전하고, 우리나라의 소액 임차 보전금 각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차 보전금 방 한 개당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밖에 보장 안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집을 얻을 때는 월세를 얻어라. 전세를 얻는 것은 가치가 워낙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저는 앞으로도 아파트에 대한 이런 선호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쪽 노리고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그 공부를 하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은 증여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 반지하 집도 대지가 지상에 있는 집하고 똑같이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반지하 집은 매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대지 지분은 1층에 있거나 2층에 있는 집하고 똑같이 반지하 집도 똑같은 대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지하철 종점이나 버스 종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인구는 서울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5호선 종점도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5호선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사는 동네가 오검동에 살고 있는데, 네. 오검도 5호선에 두 개로 종점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은 하남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거여 마천지구입니다. 거여 마천지구를 지나가게 되면 위례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위례 시민들은 또 서울로 편입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5호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하철 종점, 한강 이남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이 커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좀 또 가격이 저렴합니다. 중심지보다는. 그래서 저는 5호선뿐만이 아니라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지하철 종점이나 버스 종점이 유망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코인 대마왕님께서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일반 상가라든지 생숙은 생활 숙박 시설인가요? 예, 이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흐름이 계속 생기는 부동산 보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부동산 쪽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이 작년 말로 한 600조 원이었는데요. 지금 35%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마트나 구경을 가고 실제로 물건은 쿠팡으로 삽니다. 온라인 시장이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마트와 쿠팡이나 온라인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쪽에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임대료라든지 사람을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쇼핑 시장이 6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라든지 이런 게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더 늘리고 임대사업을 빨리 정부가 부활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지금 부활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테마형 상가라든지 상가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온라인 시장으로 계속 시장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이런 대형 마트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은 그 정도로 상가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쪽도 현금 흐름 월세로 좀 만들 수 있는 쪽인데 여전히 수익률 안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아파트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인데 오피스텔도 특별한 지역,
뭐 신촌이나 강남이나 좋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지만 그 외의 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을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성이 바로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팔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잘 안 팔리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투자의 3대 원칙을 항상 명심하시고 조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뚠뚠이님께서 우리나라는 작은 부동산 현금 흐름보다 아파트 같이 좀 크게 오르는 자산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SN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를 보면은 거기는 또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주거 형태들에 대한 특히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주거 공간, 아파트나 깔끔한 혹은 럭셔리한 이런 주거 공간에 대한 로망과 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의 취향을 좀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청년 드림 통장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 통장을 활용하게 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은행 이자율은 2%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가 3.5%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기준금리 3.5%보다 더 낮게 2%로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청약통장이 지금 2010년부터 단일화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부금, 예금이었다가 2010년도에 단일화되었고 최근에 정부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라고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두 번째는 SH나 LH공사, 청약홈플러스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통장만 가입해두고 통장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서울 SH공사라든지 LH공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이나 임대에 대한 공고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장만 가입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거주를 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정보를 수집해라.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또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계약금 20%만 있으면 나머지 중도금 60%를 다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LH, SH 또 청약홈에다 가입을 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주택 드림 통장, 이 청약통장 상품이 내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정책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 5천만 원 가입 요건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득에 대한 가입 요건들도 쭉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분양에서는 이 통장, 청약 통장과 저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는 또 2025년에 3기 신도시 아파트가 6억 원 이하로 대다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좀 혜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문정동에 현대 힐스테이트를 분양했는데요. 예. 18평이라든지 20평 이렇게 다양한 평수가 있었는데 6억 원 이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분양 공고를 정확히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문정동 힐스테이트 현대가 분양했는데 18평, 22평, 25평 다양한 평수가 있었고 무조건 지금은 한강 이남의 아파트 당첨만 되면 무조건 차액이 5억 남습니다. 문정동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한 100대1 안팎이었는데 본인이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청약홈에 가입하고 부동산 공고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뭐 경제신문을 한 개씩 구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지금 정부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당첨만 되면 한 5억 차익이 남는다. 둔촌 주공 아파트 금년 1월 달에 분양이 있었는데요. 미분양이 났습니다. 5천 세대를 분양했는데 이게 후보 순위를 10배수까지 뽑아놨었고 가운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게 되니까 아주 후순위까지 당첨이 됐었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평균 40년, 50년 동안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부가 둔촌주공 12,000세대가 미분양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를 80%까지 다 해제를 했었고 계약금 20%만 내면 다 중도금까지 빌려주고 있고 금년부터는 또 계약을 분양일로부터 당첨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고 해제를 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 통장을 잘 넣어두고 본인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계약금 정도는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준비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 하면 우선적으로는 청약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고를 찾아가서 잘 파악을 하다 보면 분양가를 잘 찾아보면 6억 원 없다, 아니다, 있다. 얼마 전에 분양에도 있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 분양가 보면 사실 한숨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계약금 10%, 20%만 영끌한다면 충분히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고 어쨌든 당첨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걱정해서 저는 예전에 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왜 안 쓰냐 그걸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문정 힐스테이트 얘기도 해드렸고 예. 금년 초에 있었던 둔촌 주공 얘기도 해줬잖아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제 18평이 6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한강 이남에도 18평, 20평, 6억 이하도 많이 있고 계약금 한 20%니까 6억이라 그러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한 이후 중도금은 60% 전액 대출이 됩니다. 또한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할 때 본인이 돈이 안 되면 전세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0%만 내가 계약금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도 되고 잔금을 전세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이렇게 서울의 한강 이남에도 18평, 20평 정도는 6억 정도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고 또 통장을 꾸준히 넣어서 본인이 지금 2년 이상 넣어야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넣고 300만 원이 채워졌다 그러면 또한 중독 끊지 말고 계속 넣으십시오. 계속 청약 통장을 관리해야 되겠고 정부가 수서라든지 이런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최근에 LH공사나 SH공사 행복주택을 당첨되려면 한 10년 정도 넣어야 됩니다. 민영은 지금 현재 추첨도 반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LH나 SH공사, 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이런 경우는 통장 횟수와 금액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달 놓치지 않고 10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LH와 SH 분양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 청약홈을 포함해서 회원가입을 꼭 해두고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네, 덕자님께서는 청년 위주로 너무 정책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신이나 투자은행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등 여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또 뇌관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디스에서는 한국은행이 부동산 위험 노출에 상당히 되어 있다. 리스크 현실화가 우려된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했었고 OECD가 한국의 부동산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테일 리스크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실지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집값의 50%, 60% 정도 빌려줍니다.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120%까지 부동산 가격을 대출해 줬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100%는 이해가 가지만 120%는 왜 해줬냐 이랬더니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20% 추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지금 LTV가 50에서 60%입니다. 집이 10%, 20%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은행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이 한 20% 내리니까 정부가 깜짝 놀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한 80%까지 해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90%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약 4,0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기업은 매년 20개씩 작은 기업들은 부도가 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집값이 20%,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앞에 문재인 정부나 모든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부동산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가게 되면 은행 부실화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서 지금은 계약금 20% 이외에는 다 대출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당첨되고 분양권을 1년 뒤에 팔 수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은행이 대출해준 비율이 집값의 50%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와 같이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은 국토에 5,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배 정도 넓습니다. 인구는 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한 6배 정도 많지만 미국의 영토는 우리의 50배나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토가 좁고 5천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었고 앞으로 저는 10년 이상은 계속 세대수 증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 수준 최고금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지난달부터 일반형 접수가 중단되면서 축소됐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전국 아파트의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집값의 2차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내년 우리나라가 2분기에 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8월부터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8월 달에 예측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폭은 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경기와 동행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주가지수입니다. 주식은 항상 일반 경기에 6개월을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내년 8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 내년 초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애플이나 우량한 종목들 거의 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고 부동산은 경기와 동행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분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8월부터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시 부동산 시장도 상승하게 된다. 저는 우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항상 봤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내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20-30% 조정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네. 집값에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집값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 20%. 최고 20에서 50%까지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다 해제하면서 집값이 상승을 했었고 아직 정부가 세대원이 청약을 한다든지 관련된 규제를 아직 덜 풀었습니다. 아직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요. 부동산이 더 어려워지고 냉각기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은 남아있는 규제를 마저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70%가 부정적인 30%를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금리는 따져보셔야 되죠. 예, 내가 과연 감당 가능할지는 각자의 또 소득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대출을 할지 그 비율을 잡는 것과 현재 이제 금리 상황 그리고 또 변동금리로 갈지 고정금리로 갈지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잘 파악을 소득과 하셔야죠.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LTV가 집값의 50%, 60%를 빌려주는 거고, 그다음 DSR이 자기의 이제 상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득의 한 5배 정도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DTI라든지 DSR이 자기 연소득의 한 5배 정도를 대출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 집값 조정 2차적으로 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가계부채가 3분기에 1,876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고금리에도 집을 빚내서 산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고금리, 저금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고 미국은 9%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더 높은 고금리로 빌리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5%지만 1980년도는 지금보다 더 높은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가가 연 17%, 20%까지 갔었습니다. 항상 물가가 너무 크게 오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바로 물가를 잡는 거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가계부채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대부분 한 50%, 60% 정도 되고, 우리가 가계부채의 80%는 전부 다 자기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 이것을 은행에서 가계부채를 통해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의 약 한 5, 60%를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아주 특이한 구조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관이 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우리 가계 경제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방치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이나 빌라 사건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그렇게 전세 사기 사건, 수원의 사기 사건 났던 이유는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인천이라든지 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한 30%, 50%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인천의 그런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세가 선순위 대출이 1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가격을 들어갈 때 한 8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은 이 집이 한 2억 8천 정도 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이 1억이 있어도 네가 8천만 원 전세를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두 개 합치면 1억 8천이니까 아직 한 1억 정도의 갭이 있었던 겁니다. 인천의 집값이 이렇게 50%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이 경매에서는 1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1억 이하, 1억 5천이 그 이하로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선순위 대출을 가져가게 되면 전세입자리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나 특이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 5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20에서 50%까지. 그렇지만 서울의 집값도
20, 30% 정도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회복을 했었다. 최근에 은행의 이자율이 오르면서 다시 집값이 조금 내리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2분기가 된다 그러면 2024년 2분기부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은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은 반등을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에 한정한 그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또 막 오르면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또 화성시 쪽도 굉장히 좀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방에 어쨌든 전세가율이 굉장히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70%? 이렇게 지방 전세가율이 72.3%다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 세대들이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크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첫 내 집 마련 1년 새 최고치까지 나왔어요. 2030 세대가. 자, 여전히 또 무주택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무주택자들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또 기존 보유자분들은 갈아타기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하실 텐데 교수님께서 오늘 해안 남겨주시죠.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가 과제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하기가 제 과제입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LH, SH공사, 청약홈, 부동산 관련 정보 회원 가입을 해서 숙제를 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청약 통장을 꾸준히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반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반이 있고, 또 집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서울의 32평, 38평 이상에 대해서는 추첨을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넓은 지역들 32평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추첨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 좀 3명, 4명이 돼서 좀 넓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38평 이상의 좀 넓은 지역을 해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 집이 없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지금 정부가 청년 주택 드림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SH나 LH공사에 보면 대학생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청년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만 넣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역에 살아야 될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특히 화성이라든지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0조 원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의 화성 이런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배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청약 통장을 꾸준히 매월 10만 원씩 가입하고 또 경제신문지를 하나 구독을 하십시오.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커피값 한 2잔 먹지 말고 경제신문을 구독한다 그러면 분양에 대한 공부라든지 많은 경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이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ELS 펀드 손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년에 16조 원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주식도 그렇습니다. 펀드라든지 금융상품에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가총액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등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내가 여유가 있다 이러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한강 이남의 우량한 집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보다는 위례, 구리보다는 화성, 네, 한강 이남, 그리고 교육, 산업단지 등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청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의 가격이 오르지만 그래도 내 자산에 대한 꿈 계속해서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들은 찾는 자만이 보이겠죠? 배워야 산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